이제 우리 엄마 모실 차례야.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는 우리 엄마한테 해줘.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손님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식당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인상은 정말 예의 바른 손님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께 감사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극찬을 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리고 첫 만남은 어머니 식당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어머니께도 항상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식당에 들를 때마다 주방 일을 거들기도 했죠. 어머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그는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는 일도 설거지를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정말 흐뭇해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기름에 손을 대이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즉시 어머니의 손을 찬물에 담그게 하고 바로 근처 약국에 달려가 화상 연고를 사왔습니다. 이거 바르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발라주세요. 고맙다. 정말 아들 같네. 당연한 일 하는 거죠.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제 마음도 불편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얘야,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요즘 저런 남자 어디 있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는 정말 성실했어요.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예물을 고를 때도 어머니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이 반지 어떤 것 같으세요? 예쁘다. 우리 딸 손에 잘 어울리겠어.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장모님 눈은 역시 정확하세요. 결혼식 날 그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따님은 잘 보시고 살겠습니다.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부탁한다.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줘.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하객들도 모두가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었으니까요. 신혼 초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모님은 어떠셨어? 전화 드렸어? 아까 통화했어. 요즘도 식당 일이 바쁘시대. 그럼 주말에 들러서 도와드려야겠네.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철저하게 꾸며낸 거짓이었었죠. 지금 전까지 보여준 모든 모습은 연기였고 진짜 그의 모습은 결혼 후에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신혼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커졌고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신혼 석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뵈러 갈까?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도 꼭 가야 해.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오래 못 뵀잖아.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시던데. 에이, 전화로 안부 여쭤보면 되지. 매번 같이 갈 필요 있어?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먼저 어머니께 들르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를 담아주셨죠. 와, 우리 장모님 손맛은 역시 최고야. 남편은 반찬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심했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럼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 그래야지. 하지만 남편은 반찬을 다 먹을 때까지도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이런 말을 제게 했어요.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반찬 좀 더 부탁해봐. 기왕이면 우리 엄마 것도 같이. 뭐?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이 요리 잘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손맛이 별로라서. 그냥 조금만 더 만들어 달라고 해봐. 아무래도 그건 좀. 뭐가 문제야?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더 만들면 되잖아. 남편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께 차마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반찬을 더 만들어서 시댁에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반찬 고마워. 근데 다음엔 이것도 해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지 않은 반찬 몇 가지를 주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님한테 내가 반찬 만들어 드린다고 했어? 그랬지. 저번에 그 반찬 당신이 만든 거 맞잖아. 아니,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찬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 차례 음식 네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요즘 손목이 좀 아파서. 네? 그럼 제가 전부 다요? 응,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네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을 하도 해서 맡겨도 될 것 같아.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부 혼자서 다 준비하라니. 어머님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많은 명절 음식을 나 혼자 다 하라고?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목이 아프시다잖아. 그리고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지. 다른 집도 원래 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장모님이 식당 하시니까 당신도 음식 만드는 거 익숙하잖아. 그냥 조금만 더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일 끝나고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상을 다 차려놓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손맛이 좋네. 역시 식당집 딸이라 달라. 다음에도 이렇게 부탁해도 되겠어? 당연하죠. 언제든 말만 해요, 엄마. 남편은 제 힘든 기색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제사와 명절 음식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건강검진 받으셔야 하거든.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예약해야겠다. 장모님은 바쁘시잖아. 식당도 있고.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이번에는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줘. 그래도 어차피 가는 김에 우리 엄마도 같이 가면 좋잖아. 장모님은 건강하시잖아. 매일 식당에서 움직이시는데 뭐. 우리 엄마는 집에만 계셔서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로 매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건강하다고 표현하다니요. 당신 그 말은 좀 그런 것 같아. 뭐가? 우리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점점 힘드시거든. 알았어. 장모님은 나중에 시간 나면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 갈 때는 하루 휴가를 내면서도 친정엄마 병원은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갔잖아.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병원비 많이 나가겠네.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 아, 알았어. 빨리 다녀와. 아, 맞다. 저녁은 차려놓고 가. 남편의 말투에는 배려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보여줬던 그 다정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요. 남편은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자기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던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다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그냥 확인차 한 번 더 보자는 거래.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딸입니다. 그렇군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으로 확진되었고 안타깝게도 사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 대장암이라니.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럼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담담했던 표정과는 달리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달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충격을 받고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아들처럼 대하시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엄마가 대장암 말기래.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 대장암? 사기래.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식당은 누가 운영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장모님이 아프시면 식당은 대체 누가 운영하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 반찬도 문제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암 말기라고.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암이면 생각보다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의 생명보다 반찬 걱정을 먼저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당신 정말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야?
에이, 나도 걱정되긴 하지. 근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로 입원 날짜를 정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나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 간병할게. 휴직? 그럼 월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에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건가요? 최소한 주말에라도 병문안 좀 와줘.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안 돼.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온천 가기로 했어. 뭐?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 우리 엄마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가려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암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시어머니와 온천 여행이라니. 그럼 다음 주에라도 와줘, 제발. 알았어. 그때 봐서 시간 나면.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구토와 탈모, 극심한 통증. 어머니는 부작용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치료가 끝나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한때 그렇게 포동포동하던 손이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사위는 요즘 많이 바쁘니?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요. 조만간 올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남편의 냉담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못 가. 금요일에 회식 있어. 회식이 지금 중요해? 우리 엄마 얼마 못 사실 수도 있다고. 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리고 내가 가면 뭐해? 의사도 아닌데. 당신이 의사여서 오라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지. 시끄러워. 나 지금 피곤하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요즘 어떠니? 네, 어머님.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한데 앞으로 좋아지시겠죠. 그래? 너가 정신이 없겠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들 밥 걱정이 먼저라니요. 제가 요즘 병원에서 지내느라. 알아. 근데 우리 아들도 챙겨야지. 남편을 굶기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기들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너 괜찮니? 네? 저요? 전 괜찮아요, 엄마. 사위가 요즘도 너한테 잘해주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다그쳤어요. 집안일이 안 되어 있다고, 밥이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고. 심지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푸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생활 말이야. 행복하지 않으면 끝내도 돼. 엄마가 허락할게. 어머니는 다 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린 후에 실행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어요. 저는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는 것도 화장실 가시는 것도 혼자서는 힘드셨거든요. 간호사들도 제게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남편의 불평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갈아입을 옷을 챙기기 위해 주말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집꼬라지 좀 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데. 미안해. 내가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나도 회사 다녀오면 피곤한데 집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집안일이 그렇게 중요해? 나도 힘들다고. 매일 혼자 밥 먹고 빨래도 점점 쌓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나저나 내일 시간 되면 병원 좀 들러줘.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내일은 우리 엄마랑 병원 가기로 했는데. 당신 어머니는 건강검진이고 우리 엄마는 암 환자야. 목소리 낮춰. 그래, 알았어. 내일은 못 가고 대신 모레 갈게. 하지만 남편은 약속했던 모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야근, 회식, 감기 몸살. 매번 다른 이유였죠.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고 저는 복도로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위급해. 지금 당장 와줘. 지금? 밤 12시야. 내일 아침에 갈게. 내일 아침에는 늦을 수도 있어. 제발. 에이, 알았어. 나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좀 이따 갈게. 2시간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제 전화를 끊고 집에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보호자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지만 얼굴에는 긴 투병 생활 동안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말 위독하셔. 제발 와주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 저녁에 갈게.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로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을 한 뒤로 처음이었죠.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들어가기 싫은데 병원 냄새 나. 뭐라고? 아니, 그냥 잠깐만 들렀다 갈게. 회사 일도 있고. 남편은 병실에 5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수고해.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제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 해야겠네. 회사에 이야기할게. 목소리에는 슬픔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어머니를 아끼던 분들로 붐볐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이웃분들, 친척들. 모두들 어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셨어요.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3일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장례식장에 와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위분이시죠? 장모님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당 단골이셨던 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 뭐 그냥 그렇죠. 장모님이 사위분 참 자랑 많이 하셨는데 친엄마처럼 잘 따른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제 좀 쉬어. 너 한 달 넘게 병원에서만 있었잖아. 남편이 처음으로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참, 그리고 말인데 우리 집에 엄마를 모셔올까 해. 뭐? 우리 엄마 혼자 사시잖아. 이참에 같이 사는 게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를 모셔오자고요? 지금 무슨 소리야? 왜?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엄마 모실 차례지. 무슨 차례를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많이 느낀 게 있어. 당신도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를 우리 엄마한테 하면 되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역시 네가 현명하네. 시어머님 모시고 살게 대신 조건이 있어. 같이 살기 전에 시어머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자. 당신이 예전부터 보내드리고 싶어 했잖아. 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엄마 일본 온천 여행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 여행사로 같이 준비하러 가자. 그래. 남편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데려갈 곳은 여행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문자 메시지들, 통화녹음과 병원비 영수증, 증인 명단. 사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약속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자, 가자. 우리 엄마 온천 보내드리러. 저는 차분하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행사가 어디더라? 조금만 가면 나와 곧 알게 될 거야.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들떠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떤 온천이 좋을지, 며칠이나 보내드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법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여기가 어디야? 여행사 아닌데? 여행사는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법원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야, 어디 가? 여기 법원이잖아. 남편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아, 법원이야. 법원은 왜? 무슨 일 있어? 이혼하러 왔어.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부터 그 절차 밟으러 가는 거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갑자기라고? 당신한테는 갑자기일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최소한 3달 전부터 준비했어. 무슨 준비? 이혼 준비, 증거 모으고 변호사 상담받고 서류 준비하고.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했어. 이게 무슨...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반찬은 누가 해줘? 그 말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위급하다고 전화했는데 당신은 자고 있었지. 1달 넘게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왔고. 그리고 어제 엄마 장례치른 다음날 당신이 뭐라고 했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모셔오자고? 장모한테 못다한 효도를 시어머니한테 하라고?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하잖아, 당신. 인간적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부분은 없던 일로 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시했지. 아니야. 나는 장모님을.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먼저 한 적 있어? 아플 때 안부라도 물은 적 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그건 내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지. 사위한테 장모는 부모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리면 안 됐거든요. 들어가자. 시간 없어. 저는 법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야, 정말로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당연하지. 여기까지 온 게 장난으로 보여?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켜줘. 이러다가 시간 놓쳐. 안 돼. 나 이혼 안 해. 당신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소송 걸면 끝이야. 소송? 무슨 이유로? 이유야 많지. 배우자 부모에 대한 학대, 정서적 폭력, 부양 의무 위반.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내용들이었어요. 학대는 무슨? 나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신체적 폭력만 학대가 아니야. 정서적 학대도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 전부 다 해당돼.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서 상담실로 향했어요. 상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고 상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이 정도면 재판 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분도 함께 오셨나요? 네, 같이 들어오진 않았고 밖에 있습니다. 그럼 조정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은 로비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상담 끝났어. 다음 주에 조정 절차 들어간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어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재판 안 해도 돼. 내 조건은 간단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중 절반. 위자료 5천. 그건 너무 많잖아. 뭐가 많아? 내가 3년 동안 당신 집안일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우리 엄마 무시당하면서 참은 값이 5천이면 정말 싸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부모님께 빌리든 대출받든. 아니면 재판 가서 더 많이 줘도 되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합의할 건지 재판 갈 건지. 연락 기다릴게. 잠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 저는 붙잡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할게. 조건 들어줄게. 그러니까. 재판 없이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정말 돌아올 수 없어? 우리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실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양측 모두 합의 조건에 동의하시는 거죠? 조정위원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전세금 50대 50으로 합의하시는 거고요. 지급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나 할 말 없어. 이제 정말 끝이니까 연락도 하지 마. 그래도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당신 어머니한테 하세요. 앞으로는 효자 노릇 실컷 하시면서 사시고. 저는 그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며칠 후에 위자료가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입금 확인했어. 이제 정말로 연락하지 마.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댁 식구들 번호도 전부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반찬통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반찬통을 꺼내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이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원룸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얻은 저만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멀리서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고 의지하며 걷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고요. 역시 마마보이는 안 변하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이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식당에서 웃고 계셨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죠.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더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고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특별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랬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가끔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김치도 얻어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땅 근처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땅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대의 가치를 가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말이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랜만이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뭔 좋은 일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상냥했어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보통은 그냥 야 아니면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시던 분이었거든요. 아, 그냥 별일 없어서 그래요. 그나저나 사돈은 요즘 어떠시대? 시골 땅 팔린다며? 얼마나 받으신대? 역시나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우리 사돈은 복도 많으시지. 그래, 그 돈으로 뭐 하실 거래? 딸한테는 좀 주시겠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묻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장모님 땅 팔리면 우리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살기 빠듯하잖아. 장모님이 딸 생각 안 하시겠어? 남편의 말투에서 이상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그 돈이 우리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여보, 그건 엄마 돈이야. 우리가 바랄 게 아니잖아. 에이, 뭘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해?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좀 볼 일이 있는데 나올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엔 커피값도 아깝다고 하시던 분이 말이죠. 여기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서.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딱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어차피 사돈 내에 곧 돈 들어오시잖아. 금방 갚을게. 2천만 원, 생각지도 못한 액수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은 엄마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사돈이 돈도 있으면서 왜 안 돼? 인색하긴. 역시 너가 그렇지 뭐.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치졸한 복수를 하셨습니다.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너도 나와서 같이 먹자.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하실 제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뜬금없이 불려나간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 3명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특등급 한우를 마구 주문하셨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거도요. 오늘 너희 며느리가 쏜다며? 그럼 비싼 거 먹어야지. 친구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 그러게 우리 며느리 효자야. 사돈이 부자시래. 시어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산 금액은 83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계산서를 툭 던지셨어요. 자, 계산해. 어차피 너 돈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예의도 관계도 모두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우집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발광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김장 담그려고 하는데. 엄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그냥 사드시면 안 돼요? 에이, 사 먹는 게 어디 우리 딸 입맛에 맞겠어? 엄마가 담궈줄게.
너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그대로 깨물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주말,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배추를 절여놓고 계셨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와 저는 이틀 동안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어머니는 양념을 직접 만드시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셨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식구 먹기엔 충분할 거야.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담긴 김장김치 약 50포기 분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픈 걸 참아가며 담가주신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저는 김치를 차에 싣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치를 김치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냉장고 가득 담긴 김치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김장 담가주셨어.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파김치, 총각김치 같은 것도 있어. 겨울 내내 잘 먹겠다. 아, 그래? 수고했어. 남편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을 텐데 요즘 남편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다시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려고 했거든요. 그날은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저녁 먹고 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니에요, 엄마.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저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엄마 배고파. 알았어.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저는 김치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 김치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치가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그 많은 김치가 모두 사라진 거죠. 여보, 김치 어디 갔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오셨는데 김치 필요하시다고 하길래 드렸어.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지금 장난해. 그게 몇 폭인데. 50폭이야, 50폭이. 우리 엄마가 허리 아픈 걸 참아가며 이틀 동안 담가주신 건데. 과장 좀 하지 마. 김치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담가달라고 하면 되잖아. 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시는데 김치 좀 드리면 어때? 며느리가 그렇게 인색해서야 쓰겠냐? 지금 나보고 인색하다고 한 거야?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김치 가져가셨어요? 그래. 내가 좀 가져갔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그거 50폭이에요. 우리 식구가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통째로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까짓 김치 가지고. 가족끼리 좋은 거 나눠 먹는 거지? 치사하게 먹는 걸로 그러니? 그럼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말을 해야 되니? 우리가 남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 한 통도 못 주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뭐? 지금 나보고 뱉으라고? 이미 다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럼 꺼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30분 후에 저는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왜 왔어? 너 진짜로 김치 가지러 왔어? 네, 돌려주세요. 안 돼. 어머님, 안 된다니까? 이미 내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 이제 내 거야. 시어머니는 베란다로 가서 김치냉장고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마치 무슨 보물이라도 지키는 것처럼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덤비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님, 그 김치는 저희 엄마가 허리 아프신데도 이틀 동안 정성껏 담가주신 거예요. 엄마 마음이 담긴 김치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사돈은 돈도 많잖아. 사람 시켜서 또 담그시면 되겠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본색이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래, 가라 가. 인색한 거 사. 김치 하나 못 주면서 무슨 며느리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정성이 짓밟힌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 못 가져왔지? 그럴 줄 알았어. 괜히 가서 창피만 당하고.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뭐가 문제야? 김치 하나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하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시어머니가 김치를 다 가져갔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김치 사건 이후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남편도 저를 피하는 듯 했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회사 그만둘까 봐. 갑자기 왜?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상사는 맨날 갈구고 월급도 적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이 모양 이 꼴아지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해. 무슨 가게? 치킨집이든 카페든 뭐든 좋아. 이젠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창업 자금을 장모님한테 좀 부탁해 볼 수 있을까? 뭐? 장모님 여유 있으시잖아. 사위가 하고 싶다는데 도와주실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자는 거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건 우리 엄마 돈이야.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야 여유 생기신 건데 우리가 손 벌릴 수는 없어. 에이, 뭘 그렇게 생각해?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으면 되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야, 그럼 나보고 평생 이렇게 살라고. 니네 엄마는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꼭꼭 숨겨놔? 지금 뭐라고 했어? 니네 엄마? 사실이잖아.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돈으로 뭐 하려고? 이럴 때 사위 좀 도와주면 어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걸까요?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우리 엄마는 ATM기가 아니야. 아, 됐어.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일까 고민을 하면서요.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저 좀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급히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엄마, 아무 말 듣지 마세요. 괜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야? 사위가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네가 뭔데 내 인생 참견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 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다고. 나도 잘 살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예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수님이세요? 저 민수 형 친한 동생 재훈이에요. 남편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형수님, 혹시 형이 요즘 어떤가요? 네? 왜요? 전화기 너머로 재훈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차마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형이 빚이 좀 있어요. 빚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몇 달 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됐거든요. 전액을 날렸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한 거죠? 대출이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제2금융권까지 닥치는 대로 끌었었대요. 그리고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빌린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돈 많으시니까 나중에 해결될 거라고. 형수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형이 괜찮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억 원. 그것도 우리 엄마 돈을 믿고 빚을 낸 거였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근해서 좀 늦었어.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당신 빚 3억 재훈 씨한테 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당신 미쳤어? 3억을 빚내서 주식에 넣었다고?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보, 들어봐. 나도 우리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도박을 했다고?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그 주식이 원래 잘 나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된 거라고.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모님이 계시니까 이러도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어차피 장모님 돈 많으시잖아. 사위가 어려우면 도와주실 거고 그럼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이 사람이 내 아들의 아빠가 맞나? 당신 우리 엄마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금 지급기? 당신 필요할 때마다 돈 뽑아 쓰는 ATM기? 야,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나도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부탁하자고. 3억이 장모님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엄마의 돈을 노렸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한 것일 수도 있었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제정신이야? 지금 이혼 타령할 때냐고. 충분히 제정신이야. 처음으로 제정신 차린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빚은 당신이 책임져.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 손대는 순간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잠깐만, 야!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딸, 왜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마도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고 있었어. 너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결혼.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진심인 걸 알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1억이야? 애 생각은 안 해?
애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설에 올 거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이혼한다고 해도 아직 며느리잖아. 제사 음식은 같이 준비해야지. 제가 왜요? 남편더러 시키세요. 야, 이 버릇없는 게.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설만이라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남편의 표정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명절 전날 시댁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큰 집에서도 오고 친척들도 다 모인다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고기 산적과 전, 나물, 탕국, 떡과 과일. 온갖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저도 일단 신용이라도 해야 했기에 부엌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며느리, 너 잠깐 마트 좀 다녀와. 참기름이 떨어졌어. 네, 알겠어요. 저는 마트에 다녀오는 척하고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내려갈게요. 그리고 큰 그릇이랑 봉투 좀 준비해 주세요. 딸,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 주방에는 제사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잘 차렸다. 이 정도면 큰 집에서 뭐라 못할 거야. 피곤해 지쳐서 대충 저녁을 먹은 후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먼저 잠에 들었어요. 저도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밤이 깊었을 때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준비한 제사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큰 그릇과 봉투에 모조리 챙겼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이 음식들 할머니 드리려고. 우와,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저는 음식을 차에 싣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분 후에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다 뭐야? 제사 음식이에요. 시댁에서 가져왔어요. 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를 몽땅 가져갔던 거. 그래서 저도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딸. 그렇게 친정엄마 집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주방에 음식이 다 없어졌어. 내가 가져갔어. 뭐? 제사 음식 내가 친정으로 다 가져왔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지금 당장 가져와. 왜? 가족끼리 좋은 거 나눠 먹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차례 지낼 음식이라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줘봐. 이 도둑 며느리야. 지금 당장 음식 가져와. 전화기가 넘어간 모양이었어요. 도둑이요? 어머님, 제가 도둑이에요? 그럼 뭐야? 남의 집 음식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질 아니고 뭐냐고?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김장김치 가져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가족끼리 좋은 거 나눠 먹는 건데 치사하게 뭘 그러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가족끼리 좋은 거 나눠 먹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너 진짜 미친 거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사람 시켜서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사람 시켜서 다시 만드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마트에서 사오시든가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친척들이 다 모였어. 차례상에 음식이 없으면 큰일 나. 제발 가져와 줘. 안 돼. 이미 우리 엄마랑 나눠 먹기로 했거든. 제발 부탁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치 가져갔을 때 나도 돌려달라고 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어? 이미 김치 냉장고에 넣었으니 내 거라고 했지? 마찬가지야. 이미 우리 엄마 냉장고에 넣었어. 이제 우리 거야. 야! 그리고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말해.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서 장모님께 음식을 드렸다고. 칭찬받겠는걸?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친정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치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김치 훔쳐가고 돈 뜯어내려 하고 빚까지 져놓고 이제 와서 겨우 음식이 아까워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 친정엄마와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아들이 산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친정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추석을 보낸 것 같았어요. 내 편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진 관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음식 사건 이후에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애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야,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응?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요. 친정엄마 집으로 오세요. 어차피 이혼 서류도 전달해야 하니까요. 알았어.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그래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왜요? 왜 이혼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민수가 너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애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혼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때 친정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짜 이유를요. 친정엄마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드님이 빌린 대출 내역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용대출 1억,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이금융권 대출 1억,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총 3억 원입니다. 뭐?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뭐에 썼는지 아세요? 주식이에요. 상장 폐지된 주식에 투자해서 전액 날렸어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친정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드님이 친구들한테 돈 빌릴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모님이 돈 많으셔서 나중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라고요. 사돈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실 때부터 이상했어요. 김치 가져가실 때도요. 전부 다 제 돈을 노린 거였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3억이야, 3억. 그게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요. 사돈 어르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푼도 도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아드님이 혼자 만든 빚이에요. 혼자 책임지셔야죠. 사돈, 하지만 그리고 우리 딸은 이혼할 겁니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러는 거야? 그래, 정말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기억해? 김치 가져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치사하게 안 굴 거야. 대신 이혼을 선물로 줄게. 저는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위자료도 안 받을게. 재산 분할도 포기할게. 대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은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 그것도 법원에서 정한 최소 금액만. 여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평생 연락도 하지 마. 연락하는 순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 이제 서명해. 아니면 재판으로 갈 거야. 그럼 당신 빚 문제랑 도박성 투자 전부 다 법정에 나올 텐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사돈 어르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돈,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저희 엄마는 대답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민수야. 엄마. 남편이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법원에서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판사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 측의 불성실한 재정 관리와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인정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전 남편 요즘 투잡 뛴다더라?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알바래. 그래? 응, 그리고 시어머니도 공장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대. 둘이 집도 팔고 원룸에서 산다던데.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잘 됐네. 너 정말 시원섭섭하지 않아? 전혀 자업자득이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얼굴 밝아 보여. 그래, 엄마 기분 좋거든. 나도 좋아.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아. 아들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와 손자를 위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딸, 오늘은 뭐 할 거야? 엄마 저 카페 하나 차려볼까 해요. 이 동네 관광객 많잖아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관광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오후가 되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카페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 우와, 진짜? 우리 아들 천재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관계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구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행복을 지켜내는 법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카페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향기로 가득합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